브라질 상파울루주의 작은 도시 아티바이아는 세라 다 만티케이라 산맥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휴양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부유한 사람들이 주말 별장을 두거나 은퇴 후 조용히 살기 위해 찾는 평화로운 곳이죠. 그러나 1998년 6월의 어느 밤, 이 고요한 도시는 브라질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끔찍한 사건의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고르는 당시 28세의 젊은 검사였고 그는 법조계에서 일찍이 천재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애니키는 존경받는 변호사였고 이고르를 포함한 그의 4자녀 모두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고르는 형제들 중에서도 특히 뛰어났고 그는 경찰청 시험에서 최상위권으로 합격하여 매우 젊은 나이에 형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이후 검사 시험에도 최상위권으로 합격하여 상파울루주 검찰청의 검사가 되었죠. 28살의 나이에 이미 형사와 검사 경력을 모두 갖춘 법조계에서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상파울루주 검찰청 판례 연구 이사직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법학 교수로서 대학에서 형사소송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파트리시아는 27세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파트리시아는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법학을 전공하며 변호사의 꿈을 키워왔고 마침내 그녀의 뜻대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고르를 처음 만난 것은 1994년이었고 법학과 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이고르는 당시 형사소송법 과목의 교수로 강단에 섰고 파트리시아가 그의 학생이었죠.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빠르게 로맨스로 발전했습니다. 1997년 9월 20일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고 당시 누구도 이 완벽해 보이는 커플에게 어떤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트리시아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이카루라고 지었습니다. 1998년 6월 당시 파트리시아는 임신 7개월에서 8개월 차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고 가족 모두가 새 생명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 행복한 기대는 1998년 6월 4일 새벽 끔찍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1998년 6월 3일 파트리시아는 친정 부모님 집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친정을 찾아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곤 했고 특히 임신 후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 위해 더 자주 방문했었죠. 그날 저녁 파트리시아의 남동생인 에두아르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이고르가 차를 몰고 장모님 집에 도착했고 아내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고르의 차량은 커다란 램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이 미국제 픽업 트럭은 당시 브라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었고 이는 이고르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에두아르드는 매형인 이고르와 담소를 나누며 다음 주말에 이고르와 파트리시아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고 곧 태어날 이카로의 방을 페인트 칠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두아르드는 조카를 위한 방을 꾸미는 일에 기꺼이 동참했고 이것은 가족 간의 따뜻한 약속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이고르와 파트리시아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배가 불러 거동이 불편했지만 파트리시아는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엄마가 될지 그녀는 분명 설레는 상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파트리시아의 가족이 본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이고르는 파트리시아를 태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상파울루에서 아티바이아까지 이어지는 페르낭 디아스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고속도로에는 대형 트럭들이 오가고 있었죠. 자정이 넘었을 때 이고르는 페르낭 디아스 고속도로 45km 지점 근처에서 갑자기 고속도로를 벗어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리베이랑 도스포르코스라 불리는 아티바이아 외곽의 한적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자르딩 샹그릴라라는 주거 단지가 있었고 비포장 도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고르는 나중에 경찰에게 이 길로 들어간 이유를 설명했죠. 그는 페르낭 디아스 고속도로에 대형 트럭들의 통행이 많아 지름길로 이 비포장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이었고 임신 8개월 차의 아내를 태우고 굳이 어두운 비포장 도로를 택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의 픽업 트럭은 자르딩 샹그릴라의 주거 단지 입구로 들어갔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고르의 주장에 따르면 끔찍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고르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주거 단지 입구 근처에서 갑자기 무장한 남성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그 남성은 이고르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고 결국 이고르는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그 남성은 파트리시아를 태운 채로 픽업 트럭을 몰고 주거 단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공범이 오토바이를 타고 픽업 트럭을 뒤따라갔다고 합니다. 이고르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지만 무장한 강도 앞에서 무력했었다고 진술했죠. 이고르는 도보로 약 3km를 걸어 페르낭 디아스 고속도로 인근의 경찰 초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내가 납치되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순찰차를 몰고 이고르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죠. 그들이 발견한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이고르의 픽업 트럭은 주거 단지 입구에서 약 1km 떨어진 비포장도로 위에 멈춰 있었고 차량의 조수석에는 파트리시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의식은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두 발의 총탄에 맞았고 한 발은 머리, 다른 한 발은 등이었습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되었고 약 5에서 20cm 거리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파트리시아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의료진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살리려 했지만 결국 파트리시아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던 이카로도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파트리시아의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다음 날인 1998년 6월 5일 그녀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찾았고 이고르는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이미 수사의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수사를 맡은 것은 아티바이아 경찰서의 페르낭 형사였고 흥미롭게도 그는 이고르와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아카데미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함께 형사 시험에 합격했었죠. 이러한 관계가 초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나중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페르낭은 이고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고르에게 범행 당일 입고 있던 재킷을 증거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유는 화약 잔류물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총을 발사한 사람의 손이나 옷에는 미세한 화약 입자가 남기 마련이었고 이 검사를 통해 이고르가 총을 발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이고르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고르는 굳이 장례식 날 이러한 요청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다른 옷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킷 없이 하얀 셔츠만 입고 장례식에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죠. 결국 페르낭은 친구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경찰서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결정은 나중에 수사의 큰 허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고르는 재킷을 하루 더 소지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장례식 중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고르는 장례식 중간에 상당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중에 일부 목격자들은 그가 화장실에서 비누로 손을 반복해서 씻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화약 잔류물을 없애기 위한 시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근무 중이었던 중요한 목격자인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이고르의 픽업 트럭이 주거 단지 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봤지만 뒤를 따라오는 오토바이는 없었다고 진술했죠. 장례식 다음 날 이고르는 경찰서를 찾았고 그는 약속대로 범행 당일 입고 있던 재킷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페르낭은 재킷을 받아 들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페르낭은 장례식에서 이고르가 진한 네이비블루 색상의 재킷을 입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고르가 가져온 재킷은 검은색이었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장례식 날에도 이고르는 같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는 네이비블루 재킷을 증거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재킷을 증거물로 받아들였고 과학수사팀은 이고르가 제출한 재킷과 그의 손에서 화약 잔류물 검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둘 다 음성이었습니다. 화약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고르가 검사를 받기 전에 수사관들에게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5일 전인 5월 30일 토요일에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했다고 말했죠. 따라서 자신의 손에 화약 잔류물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이후 이고르는 사격 연습을 했다는 발언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이고르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죠.
한편 경찰은 이고르가 묘사한 강도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고르는 강도를 복서 마기라와 축구선수 호마리오를 섞어 놓은 듯한 남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렇게 아티바이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주거 침입 절도범 중 이 묘사에 맞는 인물이 체포되어 이고르 앞에 서게 되었죠. 이고르는 그 남성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용의자와 범행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수사관들의 시선은 점점 더 이고르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이고르와 파트리시아가 함께 살았던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수색 결과 몇 가지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집에는 아기를 위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파트리시아는 임신 8개월 차로 한두 달 후면 출산 예정이었지만 그러나 집안 어디에도 아기 방이 없었고 신생아를 맞이하기 위한 물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아이를 낳을 부부의 집치고는 너무나도 이상했죠. 그리고 파트리시아의 가족들은 아기용품을 많이 구입했었고 부부에게 수시로 아기용품을 보냈었습니다. 수색 중 세탁기 뒤편에서 경찰은 380 구경탄피 43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파트리시아를 살해한 총알과 같은 구경이었습니다. 탄도학 분석 결과 그 탄피들은 파트리시아가 살해된 차량 내에서 발견된 탄피와 동일한 총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결정적인 증거였고 이고르가 그 총기의 소유자였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고르는 경찰의 추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권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총기 특별사면 기간에 그 총을 팔았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불법 총기 소지자들이 처벌 없이 총기를 정부에 반납하거나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사면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고르는 이 기간을 이용해 총을 처분했다고 주장했지만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믿기 어려운 변명을 내놓았죠. 경찰은 해당 총기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고르와 그의 변호팀은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중 하나가 파트리시아가 임신하고 있던 아이의 DNA 검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고르의 변호팀은 이 검사를 통해 두 사람이 행복한 부부였으며 이고르가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아이가 이고르의 친자라면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1999년 2월 22일 법원의 허가하에 파트리시아와 테아 이카로의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1999년 6월 14일에 발표되었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4개의 다형성 DNA 시스템 분석 결과 아이는 이고르의 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파트리시아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고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에게는 아내를 살해할 강력한 동기가 생깁니다. 이고르의 변호팀은 이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고 검사가 부정확하게 수행되었다며 재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식적인 재검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이 DNA 검사 결과를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이고르가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그가 아이의 친부임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1998년 여름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 아티바이아 지역의 교정판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의 발신인은 조앙이라는 남성이었고 그는 당시 과룰류스의 교도소에서 살해 및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죠. 편지에는 제가 파트리시아를 살해한 범인입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도로에서 그녀와 남편을 습격했고 그녀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이고르의 무죄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편지의 진위를 의심했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편지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음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조항이 복역 중인 과룰류스 교도소의 방문 기록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이고르의 두 형제인 에게르와 에리키가 변호사 자격으로 여러 차례 조항을 면회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고르의 두 형제는 변호사였고 그 신분을 이용해 조항에게 면회한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은 조항의 아내에게서 나왔고 그녀는 경찰과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이고르의 형제들이 제 남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에게 약 $4,000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교도소 내에서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제 남편이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제 남편은 돈이 필요했고 이미 중범죄로 복역 중이어서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고르의 지시에 따라 조항이 편지를 작성했고 그 편지가 판사에게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고르가 정말로 무죄였다면 이러한 음모를 꾸밀 이유가 없었죠. 1998년 8월 7일 이고르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이고르의 형제들은 허위 자백 유도 및 증거 조작 혐의로 별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의 재판은 이고르의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었죠. 이고르의 재판은 2001년 4월 18일에 시작되었고 검사는 이고르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증거를 제시했죠. 첫 번째 증거는 탄피였고 파트리시아가 살해된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탄피와 이고르의 집에서 발견된 탄피가 동일한 총기에서 발사되었다는 탄도학적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이고르의 소유였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재킷 교체였습니다. 이고르가 경찰에 제출한 재킷이 범행 당일 및 장례식 때 입었던 재킷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고르가 화약 잔류물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킷을 바꿔치기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허위 자백 유도입니다. 이고르의 형제들이 교도소 수감자인 조항에게 돈을 주고 허위 자백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또한 다른 정황 증거들도 제시했습니다. 경비원의 증언, 사건 현장에서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점, 총알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되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고르가 무고하며 실제로 무장 강도에 의해 아내가 살해되었다고 주장했죠. 그들은 경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하고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러나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강력했습니다. 마침내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고르는 총 16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선고되던 순간 이고르는 법정에 없었습니다. 브라질법에 따르면 특별부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었고 변호사가 그를 대리했습니다. 2001년 4월 18일 재판이 끝난 후 이고르는 자진 출두하겠다는 변호사의 약속과 달리 도주를 선택했습니다. 이고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법망을 피해 달아난 그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해가 바뀌어도 그는 잡히지 않았죠. 도주 기간에도 이고르는 여러 가지 법적 이점을 누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매달 약 6천 헤알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브라질의 최저임금이 136에서 151 헤알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약 40배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여론은 분노하며 들끓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도주 중인데도 정부 예산에서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니 이것은 분명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2006년 1월이 되어서야 검찰청은 마침내 이고르에 대한 파면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고르는 잡히지 않았고 그의 행방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다행히도 2009년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는 제보 위치에서 한 남성을 발견했는데 그 남성은 확실히 이고르였습니다. 8년 5개월의 도주 생활은 마침내 막을 내렸고 체포 당시 이고르는 저항하지 않았죠.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파트리시아가 정말로 외도를 했는지, 했다면 상대는 누구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고르는 아내의 외도를 알고 있었을까요? 파트리시아가 외도를 했고 이고르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에게는 강력한 범행 동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고르가 DNA 검사를 요청한 것이 그가 아이의 친부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도주 기간 동안 이고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는 상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트리시아의 가족들은 이고르가 무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가장 미스터리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이고르는 끝내 자백하지 않았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